엄마, 당장 문 열어요! 날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위한 거? 내가 미쳤다고? 내가 정신병자라고? 엄마가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우리 다 의심하시고 며느리를 살인자로 몰고! 난 멀쩡해. 정신병원 안 가. 절대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제 절규. 이게 제가 72년을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 친아들이 절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다니.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건 3주 전 평범했던 어느 아침 식탁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먹을게. 에이, 어머님. 제가 며느리인데 이것도 못 챙겨드려요? 어서 드세요. 괜찮다니까. 손이 떨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 건망증도 심하시잖아요. 그냥 제가 챙겨드리면 안 돼요? 이 짧은 대화가 오늘 아침 식탁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챙기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며느리 박미선의 눈빛에 담긴 그 묘한 조급함을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최순자, 올해 72입니다. 남편 김태훈과 결혼해 40년을 살았고,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 집에서 큰아들 부부, 그리고 막내 손녀 지원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시가로 20억은 좋게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도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도 했고 아이 셋을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느라 빚을 질 때도 아이들 학원비가 밀릴 때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며느리 미선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데려온 여자는 예쁘고 말도 잘했어요. 결혼 초반엔 저한테도 잘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하며 공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손수 담근 김치를 너무 짜다며 내다 버리거나 제가 아끼는 그릇을 함부로 쓰다가 깨뜨리고도 오래된 거 어차피 바꿔야죠 하며 웃어넘기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미선이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 넓은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 명의로 바꾸시면 제가 알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치매라도 오시면 재산 관리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자꾸 치매 타령을 하는 걸까요? 이 집이 그렇게 탐나나. 속으로 쓴웃음이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착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아내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편이죠. 둘째와 셋째는 각자 분가해서 살고 있고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막내 손녀 지원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지원이는 부모가 이혼한 뒤로 제가 키웠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줍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원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사실은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거든요.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전 원래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혈압약만 빠짐없이 먹으면 별탈 없이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가 유난히 제 약 챙기는 걸 자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 미선이가 내민약을 보는 순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았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70년을 살아온 제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결국 저는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몰래 휴지에 싸서 버렸죠. 그날 오후 며느리가 제 방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였어요. 미선이는 제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죠.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그 순간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선이가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응, 나야. 지금 어머님 방인데. 응, 통장 찾았어. 도장도 여기 있고. 뭐,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빨리 처리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전화를 끄는 며느리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계획의 목표가 바로 저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40년 지기 친구 정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숙이는 변호사예요. 젊을 때 함께 시집살이하며 고생했던 사이라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죠.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혜숙아, 너 오늘 시간 돼?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래. 오후 2시에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며느리가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친구 만나러 간다는 쪽지만 냉장고에 붙여두고요. 카페에서 혜숙이를 만나 조심스럽게 최근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약 색깔이 이상한 것, 며느리가 제 방을 뒤진 것, 통장과 도장을 찾던 것, 그리고 누군가와 수상한 전화통화를 한 것까지. 혜숙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심각해. 약 색깔이 다르다고. 그럼 혹시 약을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 설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럴까? 요즘 세상에 재산 때문에 부모 독살하는 사건도 있어. 조심해야 해. 혜숙이는 제게 당장 약을 먹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통장과 도장, 부동산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조언했죠. 그리고 순자야, 유언장 작성해둬. 지금 당장. 유언장? 난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신 멀쩡할 때 내 뜻대로 재산을 정리해두는 거야. 나중에 치매 온다거나 판단력 없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지거든. 혜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혜숙이 도움으로 간단한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어요. 큰아들에게는 상가 건물, 둘째와 셋째에게는 예금을 나눠주고, 이 아파트는 제게 진심이었던 막내 손녀 지원이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쪽지에는 친구 만난다고만 써 있던데, 어디서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차 마시고 수다 떨었지. 왜?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밖에 나가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멀쩡해. 그럼 좋은데. 요즘 어머님 행동이 좀 이상하셔서요. 아침에 약도 안 드시고 갑자기 외출도 하시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약을 먹지 않은 걸 알아챈 거였어요. 약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챙겨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혹시 저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미선이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나쁜 시어머니인 것처럼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래? 며느리가 재빨리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저를 너무 믿지 않으셔. 약도 제가 드리려고 하면 거부하시고, 밖에 나가셔도 어디 갔는지 말씀도 안 하시고. 엄마, 왜 그러세요? 미선이가 얼마나 엄마 챙기려고 애쓰는데.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수야, 엄마는 아직 멀쩡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엄마 건망증도 심해지시고 행동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언제 건망증이 심했어? 지난주에도 가습을 끄는 거 잊으셨잖아요. 미선이가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저는 멍했습니다. 가습을. 전 그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부엌하니까 가스레인지에 냄비만 올려져 있고 불은 켜져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했어. 난 정말 그런 기억이. 봐요, 여보. 어머님이 기억도 못 하시잖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검진도 받으시고. 민수야, 엄마 멀쩡하다니까. 엄마,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야 해요. 늦으면 손 쓸 수가 없어요. 치매. 또 치매 타령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요즘 정말 이상하지 않아? 우리 말 안 들으시고. 그러니까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여보, 만약 어머님 치매 진단 받으시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성년후견인 제도 있잖아. 그거 신청하면 돼. 그럼 어머님 명의 아파트도. 응,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래야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약도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였을 겁니다. 제가 이상 증상을 보이게 만들어서 치매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스불 사건도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를 건망증 있는 노인으로 만들기 위한 거짓말. 이 집이 그렇게 갖고 싶었니? 눈물이 났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제 친자식처럼 여겼던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리고 제 아들마저 며느리 말만 믿고 저를 의심하다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개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어요. 내일 아침 제 주치의를 만나 정밀 검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제게 준 약도 검사를 의뢰할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의 계획을 막아내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며느리가 제게 줬던 약들을 몰래 챙겨 넣었어요.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죠.
서울대병원 신경과 제 주치의 김성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진료해온 의사 선생님이에요.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지럽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밤에는 식은땀 흘리며 깨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2주 전쯤부터요. 김 교수는 꼼꼼하게 제 증상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 MRI, 심전도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 약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뭔데요? 제 혈압약이라고 며느리가 주는 건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김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김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약을 약학과에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이 약 드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밖에 좀 나왔어. 또 어디 가신 거예요? 요즘 왜 자꾸 몰래 나가세요? 민수야, 엄마가 몰래 나간 게 아니라. 엄마, 오늘 저녁에 가족 회의할 거예요. 저녁 6시까지 집에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족 회의라니 무슨 일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거실에는 큰아들 부부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셋째 딸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큰아들이 저를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신문이라도 받는 것 같았죠. 며느리 미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모인 건 어머님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하세요. 약도 안 드시고 자꾸 밖에 몰래 나가시고 우리 말도 안 들으시고. 둘째 아들이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난 치매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셋째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검사도 받았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왜 혼자 가셨어요?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내가 왜 내 병원 가는데 며느리한테 허락받아야 하나? 그게 아니라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나온대. 며느리가 큰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오늘 모인 건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들도 있고 잘 돌봐드릴 수 있어요. 난 안 가. 엄마, 내가 왜 멀쩡한데 요양원을 가야 하나? 난 이 집에서 살 거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어머님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 매일 어머님 걱정하며 사는 게. 내가 언제 너보고 돌봐달라고 했어. 어머님이 요즘 얼마나 위험한 행동 하시는데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 그건 내가 거짓말한 거잖아. 엄마. 큰아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왜 미선이를 의심하세요? 미선이가 얼마나 엄마 위해서. 민수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내 마누라 말만 믿니?
내 엄마 말은 안 믿어. 엄마, 그게 아니라 이 집이 그렇게 갖고 싶어.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들었죠?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심하게 대하시는지. 저 정말 못 살겠어요. 둘째와 셋째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형수님한테 왜 그러세요? 엄마, 요즘 정말 심하시오.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들조차 며느리 말만 믿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진짜 이상하신 것 같아. 피해망상도 있으시고. 빨리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이 집도 그 상가 건물도 다 제가 악착같이 모은 거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일해서 만든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자식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꾀임에 넘어가서.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멀쩡하다는 게 증명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바꿔치기한 약도 밝혀질 겁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지원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지원아.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손녀가 제 편이었어요. 지원아, 고마워.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 며느리의 가면도 벗겨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침 손녀 지원이가 학교 가는 척하고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랑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었어요. 뭐래? 지원이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요양원 보내기 전에 재산부터 정리해야 해. 치매 진단 받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잖아. 그래도 엄마가 아직 멀쩡하신데. 멀쩡하다고요? 당신 어제 어머님 행동 못 봤어요? 완전히 이상하시잖아. 빨리 처리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알았어.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보자. 녹음이 끝나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친아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할머니, 이거 증거예요. 이모랑 삼촌한테도 보여줘야 해요. 지원아. 할머니, 저 법학과 다니잖아요. 이런 경우 할머니가 먼저 재산을 보호해야 해요. 유언장도 만드시고 통장이랑 도장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지원이는 생각보다 현명했습니다. 제가 혜숙이한테 듣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사실 할머니가 며칠 전에 혜숙 이모님이랑 유언장 초안 만들어뒀어. 잘하셨어요, 할머니.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공증받으러 가야 해요.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지원이와 제가 작전을 짜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지원아, 넌 학교 안 가. 아, 할머니가 어디 아프시다고 했어. 괜찮으니까 얼른 학교 가. 지각하겠어.
며느리는 지원이를 내보내고 저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님, 지원이한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손녀랑 얘기하는데 그게 왜? 요즘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 많이 하시니까 걱정돼서요. 지원이가 오해할까 봐.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해? 며느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양원 가시는 게 좋아요. 거기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난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동의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어디 가든 말든 내 맘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정신이 제대로 안 드시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병원 검사 결과 나오면 치매 진단 나올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어머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 못 하세요. 넌 내가 치매라고 확신하니? 증상이 그렇잖아요. 약도 안 드시고 밖에 몰래 나가시고 우릴 의심하시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선아, 솔직히 말해봐. 너 이 집 갖고 싶어서 이러는 거 맞지? 며느리가 픽 웃었습니다. 어머님, 또 그러시네요. 피해망상 증상도 치매 초기에 흔하대요. 난 피해망상 아니야. 내가 내 약 바꿔치기 한 것도 알아.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안 먹고 버린 약들 다 병원에 분석 맡겼어. 일주일 후면 결과 나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신 거예요? 진실을 밝힐 거야. 내가 뭘 했는지 다 밝혀질 거야. 며느리가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큰아들과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약을 병원에 보냈대. 검사한대. 뭐, 어떻게? 빨리 와. 지금 당장. 1시간 후 큰아들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심각하게 얘기하더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난 정당하게 검사받은 거야. 엄마가 그러시니까 미선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칠 거라고 의심하시다니. 민수야, 너 정말 모르니? 내 마누라가 뭘 하고 있는지. 엄마, 그만하세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아무 이유 없이 미선이를 의심하시고 우릴 다 적으로 만드시고. 이게 치매 아니면 뭐예요? 나 치매 아니야. 검사 결과 나오면 알겠죠. 그때까지 엄마는 이 집에서 나가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또 무슨 일 벌이실까봐. 뭐, 날 가둬두겠다고? 감금이 아니라 보호예요, 엄마. 아들이 나가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날 가뒀어. 제 친아들이 절방에 가둔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지원이가 마당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흔들며 문자를 보냈다는 신호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지원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혜수 이모 할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이모 할머니가 변호사 선임해 주신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정말 고맙구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엄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 갇혀 지냈어요. 며느리가 하루 3번 식사를 가져다 줬지만 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넷째 날 친구 혜숙이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막았지만 혜숙이는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강하게 항의했어요. 박미선 씨, 최순자 어르신을 가둬둔 건 불법 감금이에요. 당장 문 열어주세요. 가둔 게 아니라 어머님 안전을 위해. 안전? 자립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방에 가두는 게 안전이에요. 지금 당장 문 안 열어주시면 경찰 불을 겁니다. 결국 며느리가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혜숙이가 들어오자 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혜숙아, 순자야, 괜찮아. 내가 왔잖아. 혜숙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자야,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내가 김성호 교수님한테 미리 받아왔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MRI와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뇌 MRI 검사 결과 정상, 치매 소견 없음. 인지 기능 검사 정상 범위, 혈액 검사 정상 범위. 저는 멀쩡했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건망증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거. 혜숙이가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였어요. 약물 분석 결과 제출된 샘플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성분 검출, 환자 처방약과 성분 불일치, 고의적 약물 교체 의심됨.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약을 바꿔치기 했던 겁니다. 제게 수면제를 먹여서 어지럽고 멍한 증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래서 치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이 서류면 충분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경찰에. 응. 이건 명백한 노린학대야. 약물을 이용한 상의 미수지.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혜숙이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뭐예요? 박미선 씨,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한 짓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혜숙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수면제를 혈압약처럼 속여서 드린 것,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 전부 증거가 있어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미선아. 제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날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고 내 재산 다 가로채려고 한 거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15년을 같이 살았어. 난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어. 내가 아플 때 간호하고 내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얼마나 위로했는데. 어머님. 그런데 넌 날 이용만 한 거야. 내 재산만 노린 거지.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 그때 큰아들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거실 분위기를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숙이가 검사 결과를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김민수 씨, 당신 아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아들이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당신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멀쩡하세요. 당신 아내가 수면제를 먹여서 치매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미선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이게 사실이냐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여보. 난 그냥 우리 빚 때문에. 빚. 우리 학원 빚이 5천만 원이야. 카드 빚도 2천만 원이고. 이대로는 파산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만해. 제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며느리가 흐느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멍하니 서 있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미선이 말만 믿고. 민수야.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겠니? 내 아내가 날 죽이려고 했어. 약을 바꿔치기 했어. 엄마, 내가 그 약 계속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치매 왔을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 아들이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간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경찰이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고소한 겁니다. 최순자 어르신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고소했다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자세한 건 경찰서 가셔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혜숙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저 최순자 어르신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나요? 경찰이 고소장을 보여줬어요. 고소인 박미선은 피고소인 최순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고소인을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로 경찰 수사를 요청하여 무고죄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혜숙이가 약물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박미선 씨가 시어머니한테 수면제를 먹인 게 검사 결과로 나왔어요. 그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어르신 경찰서로 동행해 주세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 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조사실에서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한테 수면제를 먹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요. 혜숙이가 약물 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뿐이에요. 박미선 씨가 고의로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요? 혜숙이가 항의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혹은 본인 자백 같은 거요. 순간 막막했습니다. 집에는 CCTV가 없었고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본 사람도 없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숙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며느리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대형 로펌이야. 대형 로펌. 응.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곳이야.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변호사를 구했는지. 그날 저녁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미안해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엄마, 미선이랑 합의하시는 게 어때요? 미선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엄마가 경찰까지 신고하시니까 미선이도 억울하대요. 민수야, 내 무슨 소리 하는 거 알아? 엄마,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망가져요. 미선이는 제 아내고 제 애들 엄마예요. 제발 합의해 주세요. 합의? 날 죽이려던 사람이랑? 엄마, 미선이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엄마를 좀 조용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요양원 보내려고. 조용하게 만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수면제 조금 먹으면 멍해지잖아요. 그럼 치매 증상처럼 보이고.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 알고 있었어?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알고 있었냐고.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중간에 미선이한테 들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아들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나가. 엄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나가라고.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 자식이, 제가 평생을 키운 큰아들이 며느리와 공모해서 절 해치려 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며느리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큰아들 편을 들 게 분명했어요. 제 편은 혜숙이와 손녀 지원이 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순자 어르신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미선 씨 변호사입니다. 어르신과 합의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합의요? 네. 어르신께서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저희도 어르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재판 가시면 힘드십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합의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였어요. 5천만 원이면 제가 입 다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절대 안 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존엄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이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거였어요. 가족 동의로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최근 망상 증상을 보이고 계시니 혜숙이가 급히 법원에 임시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강제 입원 금지 가처분 신청했어. 일단 당분간은 안전해.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제 친아들이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정말 이게 끝일까요? 2주 후 드디어 가족 회의 날이 왔습니다. 혜숙이의 제안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가족이 모여 마지막으로 대화하기로 한 거였어요.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셋째 딸, 그리고 손녀 지원이까지. 회의실에 들어서자 며느리 미선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양복 입은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큰아들도 와 있었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혜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순자 어르신과 가족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부터 보시죠. 혜숙이가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첫 번째, 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최순자 어르신은 치매가 아닙니다. 뇌 MRI, 인지 기능 검사 모두 정상입니다. 둘째와 셋째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어요. 두 번째, 약물 분석 결과입니다. 박미선 씨가 어르신께 드린 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약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다는 것일 뿐. 제 의뢰인이 고의로 넣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손녀 지원이가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지원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수면제 탄 약 드렸어. 응.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 이제 점점 멍해지실 거야. 혹시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색깔도 비슷하게 맞췄고 어머님이 워낙 약을 많이 드시니까 구별 못 하셔. 그럼 치매 증상 나타나겠네? 당연하지. 일주일만 더 먹으면 완전히 멍해질 거야. 그럼 병원 데려가서 치매 진단받고 우리가 재산 관리하면 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큰형을 쳐다봤어요. 형, 이게 무슨 짓이야? 셋째 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이랬어. 큰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항의했어요.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법적 효력이. 가족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개수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범죄 증거예요. 노인 학대, 사기, 상해 미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빚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여도 된다는 거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날 죽이려고 했어. 수면제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먹인 거잖아. 진짜 치매 올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 앞으로 걸어갔어요. 미선아, 난 널 내 딸처럼 생각했어. 15년을 같이 살았잖아. 내가 아플 때 간호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 친정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어머님, 근데 넌 날 뭘로 봤어? 돈 봉투, 죽이고 나면 재산 차지할 수 있는 물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지 아니? 이 집도 그 상가 건물도 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거야.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허리 휘도록 일했어.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지 알아? 내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손주들 잘 키우게 하려고.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어.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둘째와 셋째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는 몰랐어요. 형이 이런 짓 할 줄. 알았어. 다 알았어.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건 용서하자고 부른 게 아니야. 개수기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순자 어르신의 유언장입니다. 정식으로 공증받은 거예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손녀 지원이에게 상속합니다. 상가 건물은 둘째 아들에게, 예금은 셋째 딸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저는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상속에서 제외합니다. 어머니를 해치려 한 자식에게 줄 재산은 없습니다. 큰아들이 무릎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야.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넌 날 배신했어. 그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 엄마.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랑 내 마누라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법적 대응을 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노인 학대, 사기, 상해 미수, 그리고 이 녹음 파일, 약물 분석 결과 전부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어르신, 재판 가시면 힘들죠. 알아요. 하지만 저 지금 안 싸우면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당할 거예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기면 다른 노인분들도 용기 얻으실 거예요. 자식들이 함부로 못해요. 혜숙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일어나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형이랑 형수님은 저희가 처리할게요. 손녀 지원이도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큰아들 부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이겼어요. 제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박미선은 노인 학대와 사기 미수로 기소됐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큰아들 민수는 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인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노인을 해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께서 선처를 부탁하셨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실형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 손주들 엄마고 아빠였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도 다가왔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었어요. 민수야,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이제는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 엄마, 너희들 잘 살아. 아이들 잘 키우고. 그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혜숙이와 지원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수고했어.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둘째와 셋째가 저녁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엄마, 오늘 고생하셨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엄마,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원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사법고시 볼 거예요. 정말 우리 지원이가? 네. 할머니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특히 노인분들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더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용기 내셔서 싸우지 않으셨으면 저도 이런 꿈 못 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큰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구나.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제 존엄성을 지켰고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용기를 줬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순자 어르신의 용기가 많은 노인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비슷한 일 당했어요. 그런데 어르신 기사 보고 용기 얻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저도 싸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노인 인권 지키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개수기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지원이가 실무를 도와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도왔어요.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큰아들 부부는 따로 나가서 살고 있고 둘째와 셋째가 자주 찾아옵니다. 손녀 지원이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이제 로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졸업하면 할머니랑 같이 법률사무소 열고 싶어요. 노인 인권 전문으로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느 봄날 큰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손자 돌잔치 하려고 합니다.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돌잔치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돌잔치장에 들어서자 손자가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작은 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는 잘 키워야 해요. 그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었어요.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움도 아니었어요. 그저 거리를 둔 채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였죠.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지원아, 할머니가 배운 게 있어. 뭐예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면 안 돼. 네,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늙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 72살이어도 80살이어도 끝까지 싸워야 해.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 될게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우리 지원이.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평화롭구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당당한 시작.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홀짝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